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오크입니다. 벌써 10월이 마지막 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가을인데 지구 반대편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가을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보다는 너무 처연하고 또 쓸쓸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곧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꼭 그 예전에 듣는 노래가 있었죠. 그건 바로 그 가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죠. 잊혀진 계절에 나온 그 가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가사 때문에 항상 10월 31일이면 라디오에서도 신청곡도 많이 올라오고 또 그 한창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 없이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런 90년대 마지막, 20세기 마지막 그때만 해도 21세기 초에도 잠깐 그때까지도 그랬죠. 그 차를 타고 뭐 특히 서울 경기 쪽 교외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가시면 그 국도변에, 지방도변에 있는 오즈낙한 그 카페들, 근데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워낙 경제가 좋아서 주차장이 꽉 차 있고 그런 시골길까지도 들어가면 그냥 사람들 바글바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꼭 그런 데서, 아니면은 저기 그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네요. 미사리 같은 데 가면은 그 통기타 카페 그런 데 가면 정말 사람 많았죠. 지금도 그런 데 되나요? 저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어떠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데 가면 꼭 10월 말에는 전부 그 교회의 어떤 그 한적한 그런 통기타 카페 같은 데를 찾아가도 사람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자리마다 무슨 뭐 나이트클럽처럼 굉장히 조명 어둡게 하죠. 얼굴도 잘 안 보이게. 그런데 다 이렇게 특히 저기 중년분들 이렇게 한 쌍씩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다들 컴컴한 데서 다 쌍쌍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노래 많이 들었었죠. 좀 있으면 이제 며칠 뒤면은 10월 31일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그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말고 다른 노래도 한번 좀 10월 말에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외국 가수 중에 베리 매닐로우라고 있어요. 베리 매닐로우 사실 예전 세대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외국의 가수입니다. 그분이 부른 발라드 중에 그 10월이 갈 때 When October Goes, 영어로 When October, 10월이 갈 때 Goes에서 베리 매닐로우 씨가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굉장히 10월 말에 들으면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만큼 가슴 절절하고 참 사무치면서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뭐 오늘 밤부터 해서 밤에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시간을 가지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는 진검승부의 중요한 주간이다.
원래 제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뭐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 뭐 그런 시세적인 문제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죠. 거시경제에서 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하루 뭔 사건으로 주가가 흔들렸다 그런 거는 사실 신경도 안 쓰죠. 예. 근데 저번 주부터는 굉장히 지금 이번 주가 시장의 어떤 심리의 변곡점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해가지고 미리 예고편까지 때리고 주중에도 한번 실황 중계하듯이 바로 전 영상에서 또 잠깐 올리고 하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예. 그만큼 사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저는 이 중요한 어떤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살펴보던 이런 시세적인 이런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 흐름, 주가의 어떤 상고 하저의 부침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가 진검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시적인 악재, 특히 전쟁의 확전, 그 영향과 그런 거는 어차피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끼치는데 지금 단지 이제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8월부터 시장이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AI를 속에 품은 빅테크들이 우리의 매그니피션트 7, 7종목들이 크게 좋은 어닝을 보여줬을 때 시장이 역시 이거지. 어차피 거시적인 악재 전쟁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채금리가 아무리 4% 5%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빅테크들은 현금 흐름도 풍부하고 금리가 높다고 해도 그렇게 흔들릴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또 AI 열풍에 휩쓸려서 같이 또 한번 반등시켜 끌고 올라갈 수 있냐 하는 중요한 지금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제까지 해서 일주일 5일이 끝났습니다. 결산만 말씀드리면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산만 말씀드리면 빅테크가 사실 구글이 갑자기 뭐 그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가 1등 할래? 내가 2등 할래? 내가 3등 할래? 아마존하고 셋이서 경쟁하는 와중에 좀 밀렸다. 그거 하나뿐이지 사실은 구글도 전체적으로 다 엄청나게 좋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좋았고요. 아마존 진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메타의 아픈 손가락이죠. 이름을 괜히 메타버스 사랑한다고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는 계속 구조조정되고 실적이 안 좋다. 상반기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메타버스 부분 섹터는 안 좋았지만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메타의 모든 실적 굉장히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정말로 이것도 아무도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은 시장이 예전 같으면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이것이 길게 가면 뭐 쭉 갈 수도 있고 짧게 가도 적어도 3, 4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풍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록들이 나왔는데 어제까지 보면은 결국은 거시적인 악재에 크게 뒤로 밀리면서 빅테크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맥을 못 쳤습니다. 결국 이 진검승부는 사실상 거시적인 악재 그리고 전쟁의 위험 등등이 AI와 빅테크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에 뭔 일이 날 것 같아도 이것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하고 2분기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시장을 사람들 심리를 자극해서 끌고 왔는데 그 심리가 확실히 이번 주에 꺾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결산입니다. 진검승부의 결산.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저는 항상 시장을 심리로 본다고 했죠. 중요한 심리의 그 세세한 변화들이 뭐가 있었나 요거를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보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중요한 시즌이다 보니까 그거까지 아마 좀 세세하게 좀 강론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있으시고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만 귀를 기울여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어떤 심리의 변화와 그걸 알려면 그 뒷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쭉 쌓여온 뒷얘기. 그래서 상반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겁니다. 상반기에 제가 사실은 그동안 주장했던 건데 상반기 셀카는 필터가 껴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 요즘 아시죠? 저도 이렇게 가끔 사진을 찍어보면
필터를 안 넣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이 기본 카메라 앱에 필터가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얼굴에 난 그 못난이 곰보도 이렇게 싹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사진관 가가지고 사진 찍고 돈 10,000원 내고 증명사진, 여권사진 찍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있는 점, 기미 다 이렇게 보정해 주세요 하면은 그 아저씨가 일일이 사진관 아저씨가 디지털로 다 컴퓨터 화면 켜가지고 일일이 그거 착 해주고 그러고 돈 받고 하셨는데 지금은 카메라로 탁 찍으면 그냥 뭐 0. 몇 초 만에 지가 알아서 다 싹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 근데 이제 이게 도를 넘어가지고 이런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SNS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거의 이거는 뭐 필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다른 인생이죠. 이렇게까지 변화시켜준 게 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를 실제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지도한 얘기했었죠. 당초에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아리까리한 경제 지표들이다. 개인적으로 금년 들어서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들은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조사 방법이 상당히 오래된 행태로 유지되는데 그 신빙성이 특히 최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 트렌드에서 제 역할을 하냐. 제 뇌피셜 아닙니다. 제가 뭐 통계에 대해 뭘 알겠어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생겨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옮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민간업체 조사단체가 있고 정부 산하단체에서 조사하는 같은 지표조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야 말이 되지. 지금 1년, 2년 전부터 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사실은. 기축통합 패권이 싸우면서 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것도 딱 들어맞게 그때부터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 정부단체의 어떤 그 조사도 역대로 큰 차이가 갭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심지어 그들이 발표한 통계조차도 다음 분기 되면 석 달 후에는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한 달 후에는 좀 오차가 좀 수정돼야 된다고 조정되는데 그 조정되는 편차 또한 역대급으로 벌어지면 이 고무줄 같은 통계지표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시경제의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미래를 예측한다? 할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러면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하정우 씨 영화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러면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란 겁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경제지표를 보지 말고 실물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저기 뭐 맨날 뉴스만 보시고 아파트 값이 어디가 집값이 올랐네 뭐 어쩌네 그런 거 가지고 자기 막 그 몇 억짜리 대출 받고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며칠이라도 날 잡아서 관심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차 타고 가서 그 지역 부동산들 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여기 매물이 요새 거래가 어떻습니까? 얼마짜리 뭐 있습니까? 쭉 물어보고 다니면 그렇죠. 뉴스에서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한 달 전부터 지금 매물이 한 건도 안 나오고 사겠다는 사람도 당신이 처음이요. 뉴스하고 너무 다르죠? 실제 실물경제의 흐름을 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바로 이 그래프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경기 활성도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물경제와 경제지표 간에 빚어지는 굉장히 큰 괴리 현상, 다이버전스 현상이다.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로 지나오면서요. 세계적인 경기 동향을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소매 판매 업체의 현황, 물류업체, 해운 유통업체 이런들이 지난 3분기 동안 매번 실적 발표할 때 들어보면요. 맨날 계속해서 다음 분기 전망이 안 좋다. 더 안 좋다. 맨날 똥 씹는 표정으로 안 좋은 얘기만 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예. 그런데 경제지표 보면 맨날 좋다. 날라간다. 미국 경제 너무 뜨거. 뜨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자꾸. 실제로 미국의 어떤 그 향후 그
경제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게 구매관리자 지수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나 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등도 있고요. 어쨌든 이 구매관리자 지수 등을 보면은 이미 한 11개월 전부터인가 약 1년 정도 전부터 위축 국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뭐 그 49.1로 갔다가 49.8로 갔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는 하지만 결국은 일관되게 계속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1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제지표 너무 뜨겁죠. 특히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대화가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랍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오픈 AI가 주역이 되는데 오픈 AI는 비상장된 작은 기업이죠. 이걸 품은 애가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야 인공지능 저기 뭐 오픈 AI만 한 줄 아냐?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인공지능 엄청나게 개발해오고 어디가 빅테크가 다 애플 빼고요. 네. 그래가지고 황야의 7인 매그니피션트 7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기 탁 황야의 7인 여기 우리 이병헌 씨도 이 영화에 나왔어요. 내용이 그거죠. 어떤 그 악덕 지주가 총잡이들을 데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던 이 마을의 소식을 듣게 된 서부에 각자 다 하는 일이 다른 총잡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정의감이 보통 정의감이 아니죠.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의 사설 군대를 가진 그 사람들한테서 그 악당들한테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7명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방어를 해주면서 실제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 멋있는 영화죠. 최근에 이병헌 씨도 근데 여기 동양 총잡이로서 한 명 들어가고요. 매그니피센트라고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토요명화나 저기 주말극장에서 황야의 7인이라는 서부 영화 많이 틀어줬었습니다. 거기 보고 대표적으로 그걸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이건 최근에 와서 그게 이제 원조인데 황야의 7인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죠. 리메이크니까. 거기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물론 이제 그 당시 액션 스타 7명이 나오는데 인상적이었던 배우가 그 대머리 형님, 율브리너 형님이 나왔던 거 기억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황야의 7인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그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7인의 사무라이라고 예전에 그 만들었던 영화를 서부식으로 또 리메이크한 거였죠. 어쨌든 거기에 빗대어서 매그니피션트 7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빅테크 7개를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갑자기 또 이제 말들 잘 갖다 붙이죠. 이 오래된 서사, 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에 빗대어 가지고 매그니피션트 7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데 지금 제조업도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계속 되고 그러면은 고금리 때문에 기술주들은 계속 나락으로 더 가겠네. 걱정 천지였죠. 금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AI가 올라오고 AI가 이 모든 생산성과 미래의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지금 아무리 금리가 어쩌고 거시경제가 어쩌고 해도 모두 다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엄청난 AI를 활용한. 근데 또 그 AI를 우리 빅테크 형님들 7개의 빅테크 형님들이 아주 또 이럴 줄 알고 예전부터 이거 열심히 개발하던 분들이셨다. 야 그러면 뭐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 경기 둔화 뭐 기술주가 특히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놀고 있네 하면서 이때부터 시장을 막 확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거시경제 같은 거 완전히 무시하면서 끌고 올라갑니다. 덕분에 작년까지 정말 온갖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집에서 손주들이나 볼 것이지 말이야 할머니가 참 안 좋은 소리도 한때 그렇게 스타였다가 또 한때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정말 인생 정말 이분처럼 살아야죠. 대단하신 할머니입니다. 평가가 막 극으로 올랐다 또 극으로 떨어졌던 캐시우드 할머니가 상반기에 기술주 막 오르면서 중소기술주까지 덩달아 막 오르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이게 뭔 일이 돼. 지금
고금리가 어쩌고 경기도나 다 필요 없죠? AI의 어떤 지나가다가 나도 알아. 저기 친구의 엄마의 자매 저기 그 고할머니 되신대더라. 그분이 그 정도만 엮여도 그냥 다 올라가죠. 모든 저기 돈 한 푼 없는 애들이 전부 물건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애들이. 우리도 사실 AI 좀 뭐 개발하려고 했는데 하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덕분에 다시 캐시우드 할머니가 이분의 주가가 빵 뜨죠. 이분이 갖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ETF들도 엄청나게 다시 주가가 뛰죠. 다시 한번 이분이 시장에 돌아왔죠. 그동안 나 무시한 새끼들 다 튀어나라.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유명인이 반짝 상반기에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경기가 좋고 또 연착륙이 가능하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서 또 AI도 여전히 좋다 하는 게 지금 10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자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처참합니다.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어제까지 금요일 끝났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게 아이고 정말 이렇게 됐네요. 저도 지금 알았네요. 러셀 2000 중소기술주 이런 고금리 환경에 거시적인 이런 안 좋은 계속 경기가 위축되고 둔화되려는 이런 환경에 잠깐 뭐 AI가 어쩌고 뭐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 해서 떴다 하더라도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애들인데 그 대표적인 지수가 지금 러셀 2000 지수죠. 근데 어제 금요일까지 끝나고 나서 이런 게 왜 근데 저기 기사에 나왔나? 제가 오늘 뉴스를 다 안 봐가지고 지금 작년 최저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종가가. 이거는 지금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때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빠르네요. 사람들 이거 버리는 속도가 거의 뭐 메가패스급이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됐나 보십시오. 여기 죄송합니다. 화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여기 보십시오 하죠 제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오른다 다시 살아난다 하더니 언제부터 떨어졌나요? 정확히 7월 31일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일본에서 7월 말에 BOJ 정책 선회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뻗떡뻗떡 올라갈 거다고 사냥개들이 빵빵빵 지을 때부터 그때부터 금리 높아지면 우리는 방법이 없지. 아니야 저기 뭐 여러가지 더 좋은 게 많은데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죠. 엄청나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1년 동안 헛짓됐네요. 1년 동안 헛짓됐습니다. 아무리 러셀 2000을 작년에 최고로 떨어졌을 때 아주 귀신같이 잠 안 자고 있다가 정화수 떠놓고 신점 받아가면서 부채도사 딱 하면서 지금이 하고 여기서 최고 바닥에서 몰빵해서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10달 만에 그거보다 더 떨어졌네요. 조금 더 헛짓한 거죠. 10달 동안 은행에다 적금이나 넣어놓을 걸. 그러죠?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실제로 경제 섹터들이 실제 크게 좋아지는 게 사실 없었는데도요. 인공지능 칩 GPU죠. 엔비디아의 GPU가 잘 나갈 거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 인공지능 반도체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가만 보니까 GPU 살아나고 반도체 살아나면 모든 반도체 업계도 다 조금씩 관련이 있으니까 모든 반도체 업황도 조만간 새로운 먹거리 등장과 함께 크게 살아날 거 아니냐. 또 이런 순진한 미래 상상 때문에 이런 시장의 광풍이 일면서 상반기에 모든 반도체 업체도 크게 뛰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시죠? 일부 AI 수요처들 빼고는 전체 시장의 어떤 범용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가 바닥을 지나서 이제 진짜 터널 끝이다. 반도체 업황은 반등한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이것도 이번 4분기가 1년째인데요. 그런 얘기가 나온지 현재 보면은 많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즉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칩하고 관련된 일부만 빼고는 나머지 많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이번 4분기 역시도 힘들 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경제의 흐름은 지난 3분기 동안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의 설레발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다 이겁니다.
업체 주문과 수요 업황과 또 뭐 ASML에서도 자기들 장비를 주문했던 애들이 다 취소한다.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그렇게 항상 안 늘어날 것 같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막 많이 사겠어요? 예전만큼? 그래서 항상 좋아진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아시죠? TSMC 주가만 봐도 아시죠? 반등한다 어쩐다 1년 동안 지금 끌고 왔지만 그렇게 반등 못하고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애들, 그런 애들은 상반기 때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바닥 지나서 좋아질 거다 하지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표와 경제 지표와 수치상으로 경제는 잘 버티면서 사실상 침체는 없다. 지금 바닥이다. 그러니까 연착륙 아니면 노랜딩이다 하면서 바닥론,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 반등이다. 금년 3월 4월부터 이게 대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경기,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반등하면은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이제는 경기 민감주도 너무 그동안 소홀히 되는데 얘네들도 대접받는 시대가 올 거다 하면서 그때 전통적인 산업주와 다우 지수들도 나스닥만 뛰는 게 아니라 같이 다 뛰었죠. 그리고 그때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모든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제 전 세계 경제는 다 회복되는데 그 중에서 더 빨리 경제가 회복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거는 미국 같은 데보다는 신흥국이다. 다들 신흥국에 투자할 때다. 중국, 베트남, 뭐 인도, 뭐 브라질 열심히 선동했었죠. 대한민국도 괜찮다 해서 대한민국에도 돈 많이 들어온다고 했었고요. 그러나 지금 10월 되니까 어떻습니까? 불과 6개월 만에 6개월 뭐 한 5달 만에죠. 상반기 신흥국에 그때 그 말 듣고 잘못 손댔으면은 지금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위험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신흥국 다 좋고 그런 거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침체가 오지 않고 버틴다고 계속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실물 경제하고 다르게 상반기에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경제학자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경기 침체는 지금 온 것 같은데 지표는 이렇게 뜨겁게 나오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침체가 롤링 세션으로 순환적으로 이쪽 분야 침체 왔다가 저쪽 분야 침체 왔다가 오는 듯 마는 듯 살짝 지나가고 있어. 너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지? 너 사실은 코로나 걸려갖고 너도 못 이렇게 앓고 지나갔다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런 새로운 경제 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걸 또 여러분들이 막 갖다가 그대로 또 베끼면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침체는 알긴 모르게 이미 다 왔다 지나갔구나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그런 얘기가 또 한때 유행을 했었죠. 기억들 하시죠? 결국 경제는 이대로 연착륙하고 노랜딩이라는 희망 회로들 많이 돌렸죠. 만약 당신이 통 쓰게 내라면 침체가 왔었다고? 경기 침체가 사실 나도 모르게 왔다 간 거라고? 이거 내가 보는 세상이 단순히 내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통 속에 뇌였고 과학자가 나한테 전기 자극을 보내는 것 뿐이었네? 이만큼 경제 지표가 실제 이 상반기 AI 열풍 이런 거하고 섞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경제 지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점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서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통 속의 뇌처럼 그러면서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좋다 뜨겁다 다들 지금 그거에 부정 안 하고 전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지표를 보면서 사실 근원 물가는 물가지표 봐도 일정 수준 이하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죠. 그런데도 헤드라인 수치는 이제 쭉쭉 떨어지니까 그거 보면서 다들 기다려. 물가는 어차피 이대로 조만간 크게 떨어지게 돼 있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 곧 들어가게 돼 있어 라는 소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죠. 맞죠? 물가를 보면 근원 물가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것 무시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돼 있어. 이 모든 지금까지 경제 지표 봐봐. 연착륙이야. 연준은 금리 조만간 내리게 돼 있어. 맨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아니 우리는 이 고금리 상태로 오래 유지해 가져갈 건데 헛소리 막 맨날 둘이 기싸움하는 거죠. 시장하고.
그러나 고금리와 양적 긴축, 특히 QT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걸로 인한 실물 경제에서 실제 금 가는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점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월에는 중소지역은행들 터져나갔고요. 10월 현재에는 역대로 많은 신용카드 연체율, 미국 얘기입니다. 자동차론, 오토론 연체율, 그 다음에 역대로 많은 회사 부도율, 뉴스들 보시면 좀 챙겨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파업, 얼마 전에 포드하고는 이제 협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역대로 최대 규모인 노조 파업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왜? 돈을 더 올려달라고. 인플레는 많이 오르는데 임금 상승률이 못 따라가니까 이걸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경제와 경제 지표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벌어지는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첨가하자면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이 거대한 게임에서 앞으로 계속 많은 국채를 찍어내면서 재정 적자를 키워나가는 미국이 보통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달러가 계속 재정 적자와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와중에도 달러는 반대로 강세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나가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모든 나라보다도 미국 경제가 훨씬 잘 나간다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줘야만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점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왠지 실물 경제와 다르게 들쭉날쭉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경제 지표들, 미국 경제 뜨겁다고 자화자찬한 이 통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근히 이 지표 믿을 수 있나?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달러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좀 숫자가 마사지 받은 거 아닌가라는 더 의혹의 눈길로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솔직히 저한테는 이런 시각도 하나 더 추가됐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크게 이 지표들을 신뢰를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심병입니다. 저의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그래도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솔직히 자신한테 유리한 통계 조작하는 꼼수는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현대사회의 통계를 이용한 정말 병폐입니다. 병폐. 아주 흔하게 보고 다른 큰 어떤 부정부패에 비하면은 정말 애교 수준인 너무 흔한 병폐입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그 조사 방식들 정말 다 얼마든지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맨날 보면은 어디 당, 어디 정치인 응원하십니까?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도 서로 간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막 10% 이상씩 벌어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조사 방식도 미국에 있던 이런 경제지표 조사 방식처럼 어떤 좀 더 나은 조사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돌리냐? 통계 표본을 어느 지역에 사는 나이 연령대 몇 명 위주, 그런 사람, 나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 사람들 위주로 어떤 식으로 전화를 돌리냐? 전화를 돌려가지고 질문을 또 어떤 식으로 하냐? 그렇죠? 그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꼴 보기 싫어. 나는 대답 안 할래요. 몰라요. 나 바빠요. 나 지금 김치 담가요. 하고 끊어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 싫어한다는 의미로 넣을 것인가, 중립으로 넣을 것인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조작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봐도요. 이거는 정말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내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축통화 패권 전쟁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큰 흐름인데 겨우 이런 통계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좀 유리하게 낸다는 걸 왜 말이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만 없죠? 생각해보면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중국을 보면 물론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 해도 중국만 해도 그동안 국가에서 통계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마사지해서 한다 꼼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정말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새끼는 감히 미국을 의심해 뼛속까지 반미주의자네 할 수도 있겠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어제 뉴스 보셨나요? 평소 시진핑의 이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요. 또 공산당에서 이 나오는 이 경제 지표가 공산당 입맛에 맞게 잘 보이려고 지방정부에서 마사지하기 때문에 이 통계가 제대로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제대로 중국의 경제를 꾸려나가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항상 통계를 조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드러나기만 해봐라. 내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매번 그걸 제대로 지적해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국에서 리커창 전 총리였습니다. 아시죠? 기억들 하시죠? 그러면서 시진핑의 어떤 경제정책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나마 그동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그나마 리커창 총리 때문에 조금 좀 정화됐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인물이었는데요. 그 리커창 총리가 작년 그 시진핑 3년임 독재 체제를 만들면서 사실 리커창 총리를 그 뒤에서 떠받쳐주던 그 정치 세력이 시진핑과 또 다른 어떤 견제 세력의 그 후원이었죠. 파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밀려났죠. 지금은 완전 시진핑 밑에 어떤 그 아주 그 신복 걔네들로 모든 경제 수장들도 다 이번에 금년 초에 다 갈아치웠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뒤로 밀려났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쉬는 동안 갑자기 심장병으로 급사를 했죠. 예. 그랬다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이러한 뭐 이렇게 제가 통계에 대한 의혹은 사실 확증은 없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게 못 됩니다. 이러한 의혹은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중립기어 딱 받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통계와 경제 지표가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뭐 억지로 통계를 짜맞췄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실물 경제의 흐름과 다르게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요. 결국은 끊임없이 풀어대는 미국 정부의 돈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책으로 여전히 전 세계는 힘든데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가 넘치면서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기분 내면서 돈 쓰는데 지금 이번 달 저축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이번에 여행 가면 아껴 써야 돼. 아유 걱정 마라. 지금 저기 회사 두 군데다 저 이메일로 헤드헌터 와가지고 다음 주에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출근하라는 데가 벌써 두 군데야. 여행 갔다 와서 거기 가면 바로 다음 달 보너스 들어온다니까. 걱정이 없죠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일자리 넘쳐나고 다 바이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라에 빚내가지고 돈 풀고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번 GDP 성장 이번 3분기 GDP 성장 며칠 전에 나왔죠. 그거 깜짝 놀라게 높게 나왔죠. 이게 지금 미국이 맞아? 신흥국이죠. 완전히 선진국이 아니라 무슨 4.9% 결국 5%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전부 턱이 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요새같이 이렇게 거시경제가 힘든데 결국은 돈 풀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항아리 비유드렸죠. 그런데 이번 GDP 성장 3분기 GDP 성장률도 뜯어보면 그 안에서 실제 그렇게 막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기보다는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대부분 크게 올라가고 껑충 뛴 겁니다. 3분의 2가 미국 사람들이 돈 써서 만든 GDP였어요. 소비자 지출. 이것이 2분기에는 0.8% 증가였는데 이번에 4.0% 증가로 5배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결국은 3분기 GDP가 깜짝 성장한 거는 미국 경제가 진짜 구조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2분기보다 3분기 때 돈을 5배를 더 써가지고 올려줬다는 겁니다. 3분기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썼냐? 사실 3분기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여름 휴가 때랍니다. 그때가. 여기 사진 보십시오. 야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방콕 힘들었는데 드디어 밖에 나와서 금년 여름 휴가 너무 좋다. 짱이다. 그렇죠?
요새 또 달러 강세라서 해외여행도 가면 엄청 싸게 다닐 수 있죠. 너무 좋죠. 돈 막 쓴 겁니다. 지금 여름 휴가 때 그동안 그냥 못 쓴 거 다 쓴 거예요. 왜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도 널널하고 돈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쓰는 거에 무서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써도 좀 있으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은 널렸으니까요. 그죠? 귀국하면 또 이제 여행 끝나고 쉬는 게 아니라 귀국하면 또 콘서트나 보러 갈까? 콘서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서요.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보러 가자. 영화 하나 개봉하면 이게 영화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바비 같은 영화도 다들 봐주죠. 돈 비싸게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시장의 심리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뭐가 지금 달라졌는 걸 볼 건데, 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은 아니고요. 시장의 주요 큰 세력들이죠. 기관들이죠. 얘네들이 통계를 드디어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하반기 10월 들어서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도 하나둘 이러한 다이버전스 부조화에 대해서 인지가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반기 때는 AI 열풍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지만, 날씨 쌀쌀해지고 이제 제정신 차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경제지표 맨날 뜨겁다 좋다 나오는데, 출퇴근하면서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가게 들어가 보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기업들 얘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여기도 문제가 많어. 지표만 믿어서는 안 되겠어. 하나둘 자각하기 시작한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서 최근 열흘 사이, 저번 주까지 최근 열흘 사이에 등장한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 혼자서만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다이버전스다 했는데요. 이제는 걸출한 경제계였던 인사들도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기사를 보면 요즘 미국에서 집 살 때 받는 대출, 모기지금리죠. 우리나라 같으면 주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그게 지금 23년 만에 최고랍니다. 그래서 모기지금리가 거의 8%죠 지금. 그 비싼 대출 받아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근데 또 집은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매물도 없어서 집 가격은 높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다. 미국 얘기입니다. 주택 구매자가 두문불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나온 이번 주에 나온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 12.3% 껑충 뛰었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역대로 높아진 그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 때문에 아무도 집을 안 살라고 주택 거래가 절벽이라고 지금 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규 주택 판매나 이런 걸 보면은 통계 지표는 집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뜨겁게 사고 팔고 있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껑충 뛰었대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왜 같은 시점에서 그쪽 전문 업체들이 조사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경제 지표하고 이렇게 틀리냐고요. 이게 실제 이번 주에 나온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고금리에 집값 오르는 수수께끼, 앞으로도 어쩌고 저쩌고. 자,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봤어도. 물론 모두에게 다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각자의 핑계는 있고 사정은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가 껑충 뛴 이유도 그들 말에 의하면 새로운 새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죠. 대신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을 빵빵하게, 테라스도 베란다도 우리가 확장공사 해주고요. 뭣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신규 주택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구매 혜택 옵션들이 빵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주택 판매가. 말들은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이렇게 좋게 해줘서 사는 사람들,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23년 만에 모기지 금리가 최대로 뛰어가지고 돈 빌리기가 무서운 세상인데, 좋은 옵션, 호객행위 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 주택 판매가 껑충 뛸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하죠? 앞뒤가 안 맞죠? 결국은
전임 연준 이사였던 윌러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 성장에 지금 둔화하고 있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지출이 줄지 않는 거 내가 봐도 수수께끼다. 이해가 안 된다. 에? 통계 지표가 너무 현실하고 떨어진다 이거죠. 야, 솔직히 이건 너무하잖아. 나도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만큼 지갑을 여는지 나도 수수께끼다. 미국 경제가 여러모로 뜨겁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핑계 구실을 그동안 대왔는데 이제 10월 되니까 자기들이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목요일에는 미국 3분기 GDP의 속보치가 나왔죠. 그간 뭐 GDP나 뭐 이런 거 보면 속보치 있고 뭐 잠정치 있고 확정치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 갭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죠. 그래서 이거 너무 들쭉날쭉 하는데 했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예상을 너무나도 뛰어넘는 뜨거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와서 오르는 건데 자 2023년도 큰 화면으로 볼까요? 2023년도에 1분기, 2분기 작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의외로 안 떨어지네, 경기 좋네, 미국 경제 뜨겁네, 잘 버티네 했지만 항상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큰 침체가 올 정도로 확 떨어지지 않는다. 잘 버틴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 반등한다. 미국 경제 잘 버틸 수 있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금년 3분기에 여기서 이만큼이 뛰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금년 3분기에 갑자기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뛰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죠. 물론 요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니까 정말로 미국 경제만 혼자 뭔 일이 터진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해도 너무 이게 그걸 감안해도 이렇게 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다들 어안이 벙벙한 거죠. 베트남도 아니고 말이야, 미국이. 그동안에는 미국 경제를 분기별 GDP 나올 때마다 잘한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잘 버틴다. 다음에 더 잘하자 하고 이렇게 이전은 응원하는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는 정말로 애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빵 튄 겁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세세히 뜯어보면 뭐 약간의 둔화 조짐들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전체적으로 너무 놀랄만한 그리고 월등한 경제성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민들의 소비가 뜨겁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이든 대통령 바로 그날 튀어나왔죠. 나와가지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봐라 미국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나다. 나한테 치매라는 얘기 하지 마라. 막 그랬죠. GDP 상승 다 내 덕이다. 바이드노믹스에 의한 거다. 자화자찬하셨고요. 그리고 그 나온 3분기에 GDP 안에서 3분기 전체의 근원 소비지출 물가 평균 PCE도 나왔는데요. 그거 봤더니 물가도 또 잘 잡혀가고 있다고 나왔어요. 예? 목요일날 나온 이 지표에. 그래서 결국은 11월과 12월에 오는 금년에 2번 남은 연준의 FOMC 금리 회의에서는 역시 물가도 어느 정도 잘 잡혀가니까 금리는 오를 일 없다. 그대로 동결이다 하면서 두 회의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점점 훨씬 크게 높게 배팅이 되었습니다. 즉 경제는 엄청나게 뜨겁게 경제 화랑인데 물가는 더 이상 안 튀고 잘 잡혀간다. 와, 그러면은 이제 이거보다 주식에 좋을 순 없죠. 그러면 주식은 빵 뛰어야 되는 거 맞죠. 실제 이렇게 나왔으면 2분기, 1분기 때 보면은 주식은 엄청나게 그 이후로 막 상승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물가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 그 안에 물가를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근원 물가가 죽어도 안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제 연착륙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컵에 물이 반 들어있는데 반이나 차이 나고 좋은 면만을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실제로 바로 어제 금요일날 3분기 전체 평균이 아니라 9월 한 달 만에 PCE 물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7, 8, 9 석 달 동안 전혀 안 떨어지죠. 근원 물가가 계속 더 떨어질 거야. 7월, 8월 막 그랬는데
하반기는 더 떨어질 거다. 뭐 주거비가 어떻고 난리들 뭐 경제학자들 나와서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말이야 한 40%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계속 분명히 떨어져. 작년부터 그 얘기 했는데 오히려 금년 여름부터 안 떨어지는 겁니다. 6, 7, 8, 9 오히려 살짝 반등하더니 땅땅하게 버티고 있죠. 예. 결국은 3개월 평균이 어쩌고 6개월 평균이 저쩌고 하지만 결국 어제 나온 9월 PCE 근원 물가도 여전히 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여러 나라에서 다시 들썩들썩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죠. 미국은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나라니까 자기들이 뭐 비축해놓은 석유도 많이 있고 뭐 식품도 뭐 자기들 많이 생산하고 하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지만 이미 다른 나라는 사실상 찍고 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이제 그 영향이 언젠가 곧 오겠죠. 어쨌든 그래도 시장은 물가에 대해서 미국에서만큼은 아직도 좋은 면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틴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안정되고 점점 둔화되면서 내려가겠구나 하고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 소비는 예상외로 뜨겁게 나오니까 물가는 더 이상 안 오르고 잘 잡혀가는 것 같은데 미국 경제는 뜨겁네 하니까 연착륙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연착륙이란 뭐냐? 앞서 나온 전망들보다 경제 성장률이 웃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침체는 없다. 그럼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빵 더 떴어야 되죠. 결국 물가 걱정은 별로 안 하면서 뜨거운 소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침체도 없는 연착륙이고 노랜딩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동안 1, 2분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거 전례들을 보면 최선의 결과 아닙니까? 시장은 이때부터 다시 어마어마하게 떴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좀 떨어졌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목요일날 시장 결과입니다. 이게. 목요일날 저런 경제 지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1, 2분기 때는 과거 이랬으면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드디어 그동안 적감에서 한 사람들이 기회다 하고 적감에서 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시간이 온 거죠.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목요일날 보면 다우가 0.76% 빠지고 S&P 500 1.18% 빠지고 나스닥 종합 1.76% 빠지고 뭔 일 난 것처럼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제 이날 목요일날의 시장을 보면요. 그날은 어땠냐면은 이렇게 미국 3분기 GDP가 엄청나게 뜨겁다. 우리 연착륙이다. 경제에 침체 없다. 이렇게 나온 이후에 시장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중에 5년물 비교적 좀 짧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채 국채죠. 5년물 장기채 입찰 결과도 우려와 달리 아주 좋았습니다. 응찰률도 좋고 낙찰도 낮은 금리에 낙찰되고 해서 장기채 금리도 이날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두려울 게 없죠? 국채금리 압박도 없으니까. 연준의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면서 방금 나온 3분기 경제지표 GDP와 함께 주식 상승을 막을 길은 목요일날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2분기 같으면 여기 날은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막 2%씩 오르고 그런 딱 모든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그런데 그날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모습입니다. 이날 난리가 났죠. 아까 본 것처럼 다우, 스피, 나스닥 3개가 다 떨어졌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뭡니까? 빅테크입니다. 빅테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시장을 다 폭락시켰다고 봐야 되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이었죠. 목요일날 왜 그랬을까? 비록 이날 뭐 구글이 클라우드에서 좀 밀렸다 해서 구글이 10% 넘게 폭락하긴 했지만 클라우드 분야 빼고 다른 분야에 봤을 때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광고 매출부터 해가지고요. 큰 문제가 구글한테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아주 놀랄만한 성적 결과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메타 역시도 부분적으로 하자는 있었지만 정말 환호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다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그날은 고스란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떨어진 겁니다. 시장이 빅테크를 버리기 시작한 거죠. 또 아마존 역시도 장 끝나고 나서 정말 이거는 뭐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4분기도 엄청 좋을 거다고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장이 안 좋게 끝났지만 장 끝나고 나서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팍 올랐었습니다. 이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되게 웃긴 모습이었죠. 빅테크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했다는 건데 빅테크들 실적 보면 사실 실망할 실적은 그렇게까지 실망할 실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일단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기관들이 통계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즉 실물 경제에서 들려오는 괴리감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이 통계 지표들을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이렇게 실물 경제 미국 3분기 뭐 GDP가 뜨겁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1, 2분기 때는 뭐 AI 열풍도 있고 해서 정말 미국 경제 뜨겁네 연착륙이나 하고 좋아했지만 이제 보니까 너무 지금 실물 경제의 흐름과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벌어지는 경제 지표를 이것만 보고 좋아하기는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뜨거워도 조만간 경제가 갑작스럽게 식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사람들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를 안 믿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날 그 시장 내용에 대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월가 전문가. 업계 전반에 걸쳐서 10개 기업의 실적 발표를 듣고 나서 기업들은 힘들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헤드라인과 3분기 GDP 헤드라인이나 실제 경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미국 경제는 훌륭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 이 얘기 딱 그 얘기죠. 월가 전문가들도 실물 경제에서 그리고 이미 그동안은 뭐 지표만 믿었는데 이제는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손님이 안 와 우리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폐업해야 될 정도야 무슨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하는 것처럼 너무 틀린 얘기들을 3분기 실적 들어서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는 저렇게 뜨겁다 경제는 화랑이다 나오지만 보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미국 경제가 4.9%를 무슨 신흥국도 아니고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렇게 한 분기 만에 빵 뜬다고? 근데 월가 전문가들한테 그럼 다음 분기 경제 전망은 GDP 증가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꺼진다고 예상하는 예상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좋게 보나? 이제 이 경제 지표대로 뭐 오른다 막 어쩐다 이렇게 방방 떠가지고 그런 생각들 안 한다는 거죠. 통계는 통계대로 가지만 통계는 언제든 급하게 지금 바뀔 수 있다. 통계보다는 실물 경제 흐름을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결국은 더 예전 몇 분기보다 훨씬 더 아래로 가서 경제 둔화, 침체 거의 그 수준으로 갈 거다. 대부분 이렇게 예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뻥 튀어나오는 통계들 뜨겁다 어쩐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꺼진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비관적인 것 같죠? 이미 지금 10월 들어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하면서 실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상반기에는 아무리 이런 비관적이를 얘기도 무조건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아주 그냥 지구 끝장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더니 왜 갑자기 이래? 아무래도 이제는 더 이상 실물 경제에서 들려오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상반기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뭔 일이 생겨도 다 연착륙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 10월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쟁을
다시 터진 이 전쟁을 보시면 아시죠?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이란을 끌어들여서 확전시키려고 하는 게 막 무리수를 두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이제는 아무리 눈치 말아먹은 삼룡이라고 해도 훤히 이거는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 그럼 이번 주에 뭐 회의가 한 3번 있었죠? 유엔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습을 끝내고 전쟁을 일단 휴전시키자 하는데 계속 미국이 반대했죠. 공격을 일시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 작전과 공습을 잠깐 뭐 인질 석방 그런 걸 위해서 일시 중지하는 건 자기들도 좋다. 하지만 전쟁을 여기서 휴전시키자고 그건 이스라엘 애들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들 정당한 그 정당방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막는 거니까 너무 이스라엘 애들 불쌍하다. 얘네 눈엔 이스라엘만 보이죠. 그래서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뭡니까? 탱크 몰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주 그냥 뭐 국제사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 놈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내가 혁명군을 데려와서 말이야. 이놈들을 탱크로 다 막 날마다 막 그 짓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걸까요? 자꾸 뒤에 있는 이란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정말로 니들이 그런 지상 선멸전 작전으로 들어가면 그것만은 진짜 그때는 진짜 우리도 못 참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발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봐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니네 우리 응원해 줄 수 없어. 그거는 진짜 니네가 거의 전쟁 범죄야. 지금 민간인들에 대한 하고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전부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스라엘도 아무리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지만 당장 가자 지구를 완전 섬멸하러 들어가진 못하죠. 하지만 계속 3일 전부터 들어갔다 나왔다 더 공습 크게 때리면서 탱크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있죠. 이거 이란이 절대 선 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거 자꾸 선 넘으면서 이란 보고 들어와 하는 거죠. 사실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계속 국제사회에서 지지해주는 미국을 굉장히 지금 중동 아랍 국가들 특히 그 무장 이슬람 혁명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미워하게 됐죠. 같이 옆에다 항공모함 딱 붙여놓고 자기들한테 미사일 겨누고 꿈쩍하게만 해봐. 내가 니들 말에 다 쓸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존심 상하죠.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언제는 뭐 미국 무서워서 지들이 뭘 못했나?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애들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가지고 따콩따콩 로켓포 쏘고 드론 날리고 하면서 뭐 어쩔 건데 하고 젊은 애들이 막 혈기왕성한 애들 갖다 쏩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도 이런 일 종종 있어. 거기는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뭐 액션 영화 보면은 중동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맨날. 예. 그런데 바이든이 특별히 이번에는 보복 공격 지시했죠. 깝치지 말라고 전투기 2대 띄워 해가지고 F-16 2대가 지금 이틀 전에 날아가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어떤 그 군사 시설을 아니 그 밑에 애들이 어른들 말 안 듣고 지들끼리 그 밑에서 최전선에 있는 전투부대끼리 부딪힌 건데 종종 있던 일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란 시설 공습해보려고 엄청난 보복을 이러면은 또 이란도 자존심이 있지 가만히 못 있죠. 지금 자꾸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 전쟁을 중동전쟁으로 이란을 끌어들여서 이란이 그 대부로 있는 무장 이슬람 혁명군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든 지금 인권적인 문제로 휴전시켜라 하는데도 질질 끌면서 뭐해 빨리 들어와 하고 중동전쟁을 확전시키고 싶다는 거를 이제는 아무리 유대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중립 지킬래 하는 애들도 뒷자리 가서 일 끝나고 소주 마시면서는 다 이 얘기 하겠죠. 야 이번엔 진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켰다. 중동전쟁 키우려고 미국이 다 뒷얘기 하겠죠. 그럼 괜히 지금 전쟁도 안 좋아지고 또 장기채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연준은 계속 이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게 새로운 시대의 어떤 뉴 노멀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즉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판에 아무리 뭐 빅테크 실적이 좋고 어쩌고 해도요, 굳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판칠 주식판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단기 현금 시장이나 이미 충분히 오른 채권 시장에 조금 옮겨둬도 충분치 않겠어요? 이번 주 초부터 저번 주 말부터 그런 움직임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겁니다. 거시적 흐름에 대한 불안이 빅테크 어닝의 환호성조차 죽여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불안이 있어도 빅테크 어닝이 대단하면은 그것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힘의 역학관계가 지금 이제 이번에 변한 거죠. 변곡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 하나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거기 하나 더. 시장에서는 지금 일부러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사들 보면. 그건 뭐냐? 무엇보다도 상반기 모든 이런 빅테크 어닝 좋다고 해도 거시경제 흐름을 무조건 다 이겨낼 정도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만 했었냐?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더 거대한 힘이. 그게 뭐죠? AI죠. 상반기 모든 희망적 태도에 근거가 됐던, 근자감이 되었던 AI 열풍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번 주부터 그 거품들이, AI 거품들이 슬슬 빠지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요 목요일날 나왔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목요일날 다우, 스피, 나스닥 다 빠졌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빅테크인데 빨간 거 보십시오. 빅테크를 제일 많이 좋은 다른 이런 찌그만한 회사들, 이런 중견 기업들의 어떤 실적보다도 이 빅테크의 실적은 말도 못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버렸죠. 그동안 빅테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왜 제일 상반기에 많이 올랐나요? AI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버렸잖아요, 이번에. 결국은 이 그림이 된 겁니다.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이제 이 싸움에서 굉장히 고전하죠.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면서.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대로 당할 리가 없다.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지금은 왜 그런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산타랠리로 이어지려는 산타랠리가 11월 초부터 시작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사실상 산타랠리 시작돼야 됩니다. 다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드디어 연말에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죠. 산타랠리는 지금까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로 이어지려는 지금이 오히려 빅테크 저가 매수의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뭐 대표적인 탐리나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지금 이번 주 움직이 보면 기관들은, 큰손들은 손 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구글이 현재 클라우드에서 마소에서 조금 밀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글 전체가 무려 마이너스 10%씩이나 매도당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죠. 메타는 또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죽쓴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분야의 매출과 구조조정 어마어마하게 지금 메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 자기들 그 사원들을 4분의 1을 줄였습니다. 25%를 구조조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메타의 인건비 어마어마하죠. 4분의 1이 줄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또 매출도 지금 다시 막 다른 데 분야 좋아지고 있고요. 그걸 월등히 상쇄했습니다. 메타버스 하나 죽쓰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오직 하나 뭐냐. 4분기의 중동 전쟁 영향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기네 회사의 광고 주문이 들어오는 게 조금 감소하는 게 이번 달 10월 들어서 지금 3주 동안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거 솔직히 하나 얘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메타가 그 다음날 그렇게 버림받았죠?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그런 뭐 하나 뭐 하자가 없이 무조건 좋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좋았어요, 사실. 그래도 지금 둘 다 빠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AI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AI 때문에 너무 크게 뜬 게 있는데 이 AI에 대한 거품이 앞으로 빠질 것 같다 하니까 미리들 손 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저보다 훨씬 테크를 많이 알고 신기술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분들한테는 AI는 신입니다. 모든 산업기술 전반의 AI 기술은 누가 뭐라 해도 분기별로 지금 계속 갈수록 적용되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역시도 뭐 그 클라우드 분야부터 해서 모든 분야에 AI를 열심히 적용을 해서 활용해서 분야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뭐든 다 보면요.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I라는 얘기가 몇십 번 나왔냐? 그런 거 다 이렇게 또 뭐 짚어보고 한 사람들 있죠? 이번에도 역시 AI 얘기들 몇십 번씩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많이. 그런데 여러분 느끼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저번 2분기 실적 시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언론들 보면은. 저번 2분기 때처럼 연일 그 실적 분석하면서 AI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던가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금년 이번 주에 빅테크들 어닝 발표하면서 분석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요. 2분기 때처럼 AI가 어떻게 될 거고 AI가 어떤 분야로 가가지고 확장돼서 이런 게 있을 거 그런 얘기 나오던가요? 조용하죠 지금? 이번 빅테크 어닝 실적 이번 주만 봤을 때 AI가 막 앞으로 뭐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 나왔냐고요? 안 나왔죠? 가을 찬바람처럼 쌀쌀해갖고 AI 언급하는 횟수가 확 줄어든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맞죠? 메타를 보면요. 다시 한번 메타버스 영역인 그 사업 분야가 그 메타 회사 안에서 리얼리티 랩스입니다. 리얼리티 랩스라는 그 이제 회사의 그 팀이 바로 메타버스 영역인데요. 제가 이거 1분기, 2분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그때 메타 끝내준다, 잘 나간다, AI랑 해가지고 메타가 상반기 내내 쭉 올라가는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메타버스 영역인 리얼리티 랩스는 어마어마하게 적자 보고 또 죽을 쓰고 회사 완전 망할 정도로 엉망이고 그러는데 그때는 2분기 때까지만 해도 AI가 너무 뜨겁고 그것 때문에 잘 나간다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저 빼고는 아무도 그 메타버스 죽 쓰는 거에 대해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엔 어떻습니까? 메타의 실적은 여러 분야에 봤을 때 1분기, 2분기보다 모든 분야에서 훨씬 좋았습니다. 더 좋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메타버스 리얼리티 랩스 분야가 아직도 안 좋다. 그거를 더 부각시키면서 안 좋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메타의 실적을. 그렇죠? 이건 뭡니까? 눈에서 AI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먹구름, 전쟁의 먹구름이 시장을 덮어오는 걸 보면서 뒤늦게 기겁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빅테크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그 실적을 압도하는 위기감이 있었다. 이 기사가 딱 그 얘기입니다. 하루에 2%씩 빠지는 나스닥 어쩌고 저쩌고. 단점만 지적하는 경향이다. 지금 보면은 2분기와 분위기가 다르다. 아주 잘 찍어낸 기사예요. 월가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향상된 실적에 크게 감동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더 나은 실적을 내고도 클라우드 사업만 살짝 부진했다고 해서 알파벳은 하루 만에 10% 주가를 잃었다. 결국은 지정학적인 우려가 증시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돈을 빼도록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 누가 하신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월가에서 제 생각과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살펴보죠. 어제가 진검승부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죠. 중요한 거는 9월 한 달에 PCE 근원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물가를 보면 물가는 사실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살짝 높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로 그 전날 목요일에 나온 3분기의 종합 PC 물가에서 어느 정도 물가가 이 정도 수준이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다들 물가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안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떨어질 거야. 연착륙일 거야. 시장은 이미 연착륙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거는 빅테크의 어닝이 시장을 그동안 2달 동안 떨어졌던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새롭게 그동안의 국제 금리 압박 그런 걸로 거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악재, 바로 전쟁의 위험이 시장 심리를 얼마나 끌어내리느냐, 그 기싸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예고한 거죠. 그래서 어제 또 뭐가 발표됐냐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치도 같이 나왔는데 이 둘도 역시 시장한테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지 않고 약간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래도 역시나 그래봤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시장에 향후 연준의 금리 동결 예상을 깨부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생각하면서 시장은 여기에 거의 개의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PCE 물가가 나온 뒤에 채권 금리는 오히려 보합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예상과 부합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월가에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조금만 안 좋게 나왔지만 다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놀래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어차피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가 급등해서 뜨거운 소비도 지속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도 별달리 반응하지는 않았다라고 여기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을 좌우한 것은 뭐였냐? 지정학적 요인과 기업 실적이었다. 딱 그 말이죠. 빅테크 어닝과 지정학적 전쟁 갈등 두 개가 어떤 게 시장의 심리를 상투 잡고 흔드냐는 기싸움이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그러니까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나온 아마존의 실적은요. 그때는 워낙 분위기가 목요일날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지만 이제 하루 지나서 충격이 조금 희석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마존 실적이 보통이 아니었죠. 여기 아까 제가 보면 아마존이 3분기 매출이요 1년 전에 대비해서 13% 증가했는데 무려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요 2배도 아니고 3배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 들고 있는 분들 마음고생 많이 했죠. 아마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아마존 주가는 정말 삼성전자였죠 거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아마존이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 1년 동안 많이 했죠. 쓸데없는 사업 다 줄이고 직원들 줄이고 정말 그 구조조정에서 날씬한 다이어트하고 돈 되는 데만 이제 투자를 이제 몰아넣기 시작했고 그 효과가 이제 난 겁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날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순이익이 3배를 넘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목요일 날은 너무 빅테크가 많이 떨어지니까 겁나가지고 실적 발표 후에 아마존이 이렇게 올랐다 다시 뚝 떨어졌는데 다시 금요일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은 동네 잔치해야 되죠. 마을 잔치해야 될 수준입니다. 아마존만 그러나요? 다른 메타나 이런 거 봐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에는 다시 빅테크들의 이런 놀라운 어닝 실적의 시장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러 기관들에서 하루 만에 또 각 빅테크들에 대한 기대 주가를 상향 조정하죠. 지금 주가는 적다. 이거보다 몇십 프로 더 올라야 한다. 목표 주가 올린다. 우리는 상향한다. 다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그래. 역시 빅테크구나. 지금이 저가 매수할 때구나. 하루 놀래갖고 푹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모든 목표 주가가 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이 올리고 있다. 지금이 저가 매수할 때다. 그래서 실제 어제 보면은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빅테크 위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다시 시장은 크게 반등하는 듯 했었죠. 어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제 하루 동안 이스라엘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 더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들 대충 보니까 미국이
아까 본 것처럼 시리아 내 이란 혁명 수비대 시설을 그 전날 전투기로 공습한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탱크 등의 지상 병력으로 막 지상 선멸전을 한 것처럼 급습했던 거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하고 계속 3연속으로 지금 실행하면서 가자지구에 더 큰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하지 말라 하는데도 이건 거의 뭐 계속 그러고 나오면서도 이제 그냥 안 나오죠. 치고 나오면서도 언론에 대고 다음번 공격은 진짜 완전 쑥대밭을 만들 거야. 막 겁주고 더 큰 공격을 할 거라고 예고편을 뿌리고 나옵니다. 이러면은 가자지구 그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선멸전을 하게 될 때 그것만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다 하고 지금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대후의 이슬람의 혁명군들 그리고 이란 그 세력들이 결국은 자극받을 수밖에 없죠. 계속 더 확전해서 키우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니까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께 한창 주식시장 열려있을 때죠. 오후 1시께 이스라엘군이 또 한 번 가자지구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좀 더 확대된 지상작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 빅테크 저가 매수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들어갔다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요, 사실 가자지구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해서 양측이 어떻게든 휴전이든 아니면 뭐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휴전은 아니어도 일시 멈춤이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지막 희망조차도 희미해지게 만들었죠. 어제 금요일날. 그러면서 또 가자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작전 침공이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이슬람 무장 세력이 참전하지 않을 마지막 레드라인이라고 보여지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전개죠. 결국은 어제 시장에서 채권금리 상승세는 이 소식 때문에 전쟁이 확전될지도 모른다는 이 소식 때문에 다시 안전자산 미국 국채 좀 더 사다 놔야 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채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채권금리도 안정이 됐습니다. 사실 채권금리가 하락되면은 주식시장은 바로 상승하는 좋은 재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빅테크 어닝의 대단한 저력 역시도 이러한 확전의 거시적 악재 소식에는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쭉쭉쭉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결국 어제 금요일 마지막 날 빅테크의 정말 이번 실적은 보통 실적이 아니었어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해외파들 다 들어가고 정말 그 손흥민부터 해가지고 1군들 저기 이강인까지 다 해가지고 최고 선수들이 다 나온 그런 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빅테크의 실적이었는데도 그렇게 상대를 했는데도 거시경제의 전쟁이라는 악재, 즉 확전이라는 거시적 악재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어제 시장의 결과가 이랬다고 하네요. 이런 좋은 실적은 오늘 시장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확대 소식이 전해진 오후 1시부터 정확히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12, S&P는 0.48 내리고 아마존 등 빅테크 상승세가 유지된 나스닥만이 엄청 올랐었는데 그것이 쭉 떨어져서 0.38% 오르는 걸로 상승세를 반납하고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제 채권금리가 4.8과 5.0 사이에 아주 높게 치고 오르는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빅테크와 AI의 눈부신 활약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을 그동안 침체,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높은 환경 속에서 떨어지던 주식을 다시 한번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갈 거다. 빅테크 어닝이. 실제 빅테크 어닝이 이 정도 좋으면 예전 같으면 아무리 거시적 상황이 안 좋아도 최소 며칠 동안은 올라갔어야 됩니다. 한 3, 4일 동안은. 그러다가 점점 조금씩 힘이 빠지고 그래야 됐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전쟁이라는 거시적 악재에서 이런 빅테크의 어닝이 거의 활약을 하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더 안 좋은 건요. 시장은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까지도 마지막 기술적인 마지노선을 어제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S&P 500 지수는 마감가가 4117인데 이것이
지난 7월 31일 기록한 최근 고점에서 10%가 빠졌다. 최근 고점에서 10% 빠지면 뭐 조정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데, 이게 바로 목요일날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는데, 어제는 S&P 500까지도 고점에서 10% 빠지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역시 조정장에 들어갔다. 시장에서 이제 참 사실은 패배를 한 거, 패배 확정이죠. 패배 확정. 예.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42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S&P 200일이 아니라 200주, 일이 아니라 위크 주, 200주 이동평균선까지도 어쩌면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실 200주 이동평균선은 저랑 같이 오랫동안 제 채널과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지금 S&P 500인데 제가 작년에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어디까지 이렇게 일단은 아무리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결국은 빠질 거다. 거시적으로 해서 제가 분기별 반기별로 미리 전부터 예상하면서 재미로 한번 찍었던 게 200주 이평선까지는 빠진다고 제가 그때 봤었죠. 실제로 작년 최저점을 보면 기억들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작년에 적어놨었죠. 200주 이평선이 지지선이다. 여기까지 빠질 거다는데 실제 거기까지 빠지고 반등했어요. 반등도 사실 저도 예상했던 건데 저는 사실 반등이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봤는데 한 칸 더 갔죠. 상반기 반등이. 이게 AI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AI를 품고 있는 빅테크들은 심지어 정고점을 넘은 종목도 있습니다. 쌍봉식으로요. 예. 이제는 이제 어떻게 돼야지 봐야 되는데 뭐 저는 항상 한결같이 2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주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이 잘 버티고 경쟁국들이 힘없이 미국 계획대로 무너져주면 전체 세계 경제가 침몰하면서 전쟁이든 뭐든 간에 미국의 주가도 작년 최저점으로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저는 이걸 제가 보는 연착륙이죠.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고 저를 최근에 아신 분들도 알 수 있게 그 하반기 초에 제가 그 만들었던 그 두 가지 종합 영상들. 네. 9월 초에 찍었던 2023년 하반기에 경착륙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었다. 요거하고 금융 세력의 계획된 전쟁이 당신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이 총론적인 얘기에서 지난 1년 넘게 블로그나 이제 영상에서 해왔던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서머리해서 한번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물론 제가 맞다는 거 아닙니다. 예언가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시계열은 좀 늘어졌지만 제가 보는 방향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200주 이평선까지 떨어졌는데 반등하고 제 예상보다 한 칸 더 반등했지만 AI의 힘인데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연착륙이 오는 세상이 되면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미국 시장은 도전을 할 거라 보고요. 미국의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만 하고 정말 미국도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고 초강수를 두면서 이 싸움은 절대 질 수 없다 하면서 강대 강으로 나가면서 일이 틀어지게 되면 세계에 정말 큰 경제 위기 경착륙이 오는 거고요. 그때는 미국 시장도 여기를 넘어서 더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참 재밌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다 작년에 써놓은 말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작년 상반기 때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떨어질 거다 해서 이렇게 작년 5월에 제가 그렇죠. 작년 5월에 블로그에 그런 걸 썼었죠. 제가 한번 블로그 그때 접을까 하다가 신상에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 접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까 하다가 그때 글을 남겼었죠. 앞으로 제가 만약에 뭔 일 생겨 글 못 쓰게 돼도
저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볼 거다 하고 마지막 편지처럼 남길 때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 봤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적어놨던 게 유명한 그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3460까지 보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마이클 윌스님, 지금 가장 그 비관론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3000까지도 봤었네. 야, 이분 역시 세구나. 근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오면 저도 여기 넘어올 거라고 사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마이클 윌스님은 작년부터 심하게 경착륙이 와서 여기까지 깨질 거라고도 봤었던 것 같네요. 제레미 그랜섬은 이제 이분은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시계열을 크게 봐요. 몇십 년짜리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데 거시경제를, 이분은 여기까지 깨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경착륙이 왔을 때. 저도 일단 경착륙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이 밑에를 보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냐 안 가냐죠. 일단은 요건데, 오늘 러셀은 일단 여기 먼저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갔네요. 먼저 가 쉬고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도저히 아무리 전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전쟁 하나뿐이지 물가는 더 이상 물가는 잘 잡혀가는 것 같고, 미국 경제는 뜨겁고, 경제 지표들 보면 연착륙이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는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상상은 안 되죠 지금. 그러죠. 러셀이야 뭐 그렇다 쳐더라도 빅테크가 있고 AI가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냐. 지금은 아무도 여기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상상이 안 될 거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월가에서 근데 기술 분석 전문가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 무너지면 여기까지 간다, 그 사람들 말 맞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99% 다 틀려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엄청난 연봉 받으면서 얘기하지만 확률적으로 도움만 줄 뿐이지 그 사람들 말 믿을 것도 없고요. 차트 보고 미래를 뭐 점친다. 아유, 그럼 노스트라다무스 돼야지 뭐. 말이 되나.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자기들 말로는 200일에서 무너졌으니까 200주까지 여기네. 대충 이 정도까지 더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다음 역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로 들으시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찍어놓은, 지금 보시면 파란 점선 보이죠? 요거 아주 중요한 라인으로 200일은 진작 떨어졌고요. 200일 말고 제가 또 보는 중요한 라인인데, 이거를 지금 어제 종가에서 딱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자, 아까 1번, 2번 해놨는데 1번이 200일에서 떨어지는 거고, 2번은 제가 그어놓은 요 파란 점선에서 떨어지는 건데 어제 거기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차트 분석이나 좀 이렇게 강론적인 얘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는 회원 영상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만간 회원 영상 올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 기관들이 너무 거시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지레 겁먹고 발을 빼는 모습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전쟁이든 국채 금리든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하게 될지, 또는 AI 형님이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시 또 한 방에 날려주면서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미래 사회를 갑자기 앞당겨주면서 이대로 산타랠리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현재 이번 주를 보면 확실히 시장의 컨센서스는 제가 위에서 쭉 지적한 것처럼 변했습니다.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결론을 내면 이번 주 제가 예고편을 때렸던 이번 주 시장의 진검승부는 거시적 악재의 먹구름과 빅테크 어닝의 불꽃놀이 승부였는데요. 결론은 현재 점점 덮쳐오는 시장에 대한 거시기경제 전쟁의 먹구름, 확전의 먹구름이 불꽃놀이를 그대로 덮어버리는 형태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씨가 앞으로 내년에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JP모건의 주식을 상당 부분 팔을 것이다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JP모건은 어제 공식적으로 다이먼 회장이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부터 주식거래 계획과 조건에 따라서 내년부터 일단 100만 주만 자기가 들고 있는 거 한 12%라고 하죠. 매각할 거다. 이유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이 좀 자산을 금융을 좀 다각화해야 되고 노후를 대비해서 또 세금도 슬슬 납부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이익 실현, 차익 실현해서 세금도 내고 할 거다.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그 정도만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매각은 다이먼이 이 JP모건에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들어와서 CEO로 재직하는 동안 사상 처음 있는 주식의 현금화라고 합니다. 회사 측의 설명과 뭐 이렇게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아무리 JP모건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동안 계속 주식을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고 사모았던 사람이고 실제 십몇 년 동안 이 사람이 2015년부터인가 정식 CEO로 들어왔으니 지금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동안 몇 배로 그게 올라가지고 야 정말 이 사람 따라서만 JP모건 15년 동안 같이 주식 샀어도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이렇게 거시적인 흐름을 크게 잘 보는 양반이 갑자기 이제는 JP모건을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해 12%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회사의 CEO로 있는 사람이 주식 떨어질 것 같다고 어마어마하게 더 이상 많이 못 팝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도의적으로 나왔던. 하지만 거기서 5%만 팔아도 사실은 되게 많이 파는 건데 12%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팔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털어내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갑자기 뭐 100% 다 털어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럴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 이렇게 공시를 해야죠. 몰래 못 팔고 내년에 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장이 내년에 얼마나 시장을 이 사람이 안 좋게 보길래 JP모건 주가가 뚝뚝 떨어질 걸 예상하고 미리 판다고 얘기를 하나? 그렇게들 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지금 이 양반이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떨어질 걸 예상했으면 금년 초에 미리 판다고 시세 차익을 잘 남기려고 했으면 금년 초에 미리 판다고 뭐 작년 말이나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지금쯤 다 팔았어야죠. 금년 안에 고점 칠 때. 그러죠. 예. 지금 한다고 해봤자 내년에 경기 침체 온 게 확실하다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 와서 주가가 완전 떨어졌을 때 팔면은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굳이 뭐 시장의 어떤 모습으로 한없이 이제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나는 미리 팔래 하고 나왔다기엔 조금 늦은 움직임이고요. 그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아시죠? 저랑 같이 꾸준히 이제 제 세계관을 보셨던 분들은 눈치들 채셨죠? 대선이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1월 초에 대선이 수능 같네요. 근데 지금 요새 아시겠지만 바이든도 트럼프도 사람들이 진료하죠. 이 나이 든 놈들밖에 없나 하고는. 그리고 미리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막상 막하로 나오는데 제3의 어떤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어디 표를 흡수하냐에 따라서 누가 당선될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케네디 가문의 후예가 지금 한 명 나왔죠. 걔가 지금 뭐 시장에 그 선거판에 돌풍이 될지 모르는데 사실 지금 저랑 같이 기축통화 패권 세력의 흐름에서 이 거시경제를 볼 때 제이미 다이먼은 너무나 준비된 후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작업, 연예인 오상화처럼 이미지 작업은 이미 작년 금년 사이에 많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위기에 왔을 때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제 대통령 제이미 다이먼이 훨씬 잘한다는 인식은 이미 갖게 됐어요. 실제 이번 그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도 거의 예전에는 미국 경제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밀어줬던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워렌 버핏보다는 제이미 다이먼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죠. 정치적으로. 이거 금년 3월 실리콘밸리 사태 영상 찍을 때 제가 또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 당시에 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해갖고 미국 중소은행이었던 그런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주말 동안 이제 경제 수장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경련 회장들이죠. 불러가지고 뭔가 이 마무리를 단도리를 칠 때 그 전면에 어떤 그 내세운 사람이 예전에는 워렌 버핏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제이미 다이먼을 확실하게 그 앞에다 앞장을 세워서 얼굴 마담을 시켰죠. 그래서 사람들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가지고 마치 정치인처럼 자기 입장, 공식 견해를 밝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볼 때는 마치 다음번 정치 행보를 정치인의 행보로서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들 몇 번 또 지적을 했었죠. 거기에 또 이 세력의 어떤 앞잡이인 빌 에크먼, 항상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준비된 어떤 잠룡처럼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그런 언사들을 흘리죠. 워렌 버핏은 이미 예전 이 제이미 다이먼이 선물 모기지금리 사태 이후로 세력들한테 선물 시장 넘겨받을 때부터 이미 워렌 버핏은 아주 그냥 제이미 다이먼을 엄청나게 칭찬했고요. 돌아가는 이 힘의 그렇죠. 세력의 어떤 그 힘이 파워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에 뭐 없이 당장 내년 대선에 돌풍을 일으킬 그런 확률은 적습니다. 지지 세력이 없어요. 민주당, 공화당 안에 지지 세력이. 하지만 이번 선거든 아니면 다음 선거든 이 사람을 상당히 정치인 쪽으로 세력들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이미 지금 JP 모건의 새로운 후계자 지금 이 사람이 이미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만약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섰을 때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자가 이제 스캔들 사건이 앱스타인 사건이죠.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미국 금융계의 그 유대인 거물이지만 소아 성매매 사건으로 아주 미투 사건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JP 모건이 알고도 어떻게 금융 거래를 도와줘서 어떤 책임이 있다. 근데 그 당시 CEO가 제이미 다이먼이었다 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이제 크나큰 정치 생명 앞으로 나가게 되면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까지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결자 해지 매듭을 주고 벌금형을 때리고 하면서 사실은 면죄부를 좀 줬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다음 대선이든 정치판에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끼쳐서 바로 뭐 나가서 대선에서 어떻게 될 그런 가능성은 적지만 워낙에 이제 정치 생명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을 정치권의 큰 자기들의 어떤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을 준비시키는 것 그런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딱 여기에 맞춰서 지금 JP 모건의 많은 지금 주식을 들고 있고 그 자기가 그 속한 회사의 이권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그 공직자로서 자기 이익하고 관련된 그런 게 많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못 받죠. 그래서 지금 JP 모건 주식도 지금부터 슬슬 좀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에 따라서 뭐 어쩌라고 하고 그대로 그런 거 상관없이 공직자 청렴 결백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대포로 밀고 가는 사람도 있죠. 트럼프처럼.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나 그런 이권 같은 거 절대 포기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임기 끝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도 많이 걸려 있죠. 임기 동안에 트럼프가 자기가 했던 것이 그 자기 사업체에 뭐 몰아주기 도와주기 식으로 된 것들 많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법정 소송에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준비 작업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 정리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도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주말에 또 이 베리 매닐로의 When October Goes 좋은 저기 노래도 하나 들어보시고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